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여성이 회장에게 차를 대접하다가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풀렸기 때문이죠. JH, 뭐야, 이 팔찌는? 이건 30년 전 내가 선물했었던 팔찌잖아. 대체 저 아이는 누구지? 30년 전 스스로 버린 사랑. 그 흔적이 전혀 다른 얼굴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고. 그런데 정말 다른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 태호건설 본사 빌딩이 새벽빛을 받으며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22개 층의 창문 중 오직 한 곳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꼭대기층 회장실이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63,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30살 청년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 묶음이 쌓여 있었고 그는 안경도 쓰지 않은 채 숫자들을 짚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다들 넥타이를 단단히 매고 서류를 꼭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 앞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 회사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발사업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분기 착공 예정인 인천 물류센터 건의옵니다. 공정률은 현재 계획 대비 사흘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강태호는 말없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자재 단가가 왜 이렇게 올라 있습니까? 네, 회장님. 철근 수급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가피하다는 말은 준비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음 보고 때까지 대안 3가지 가져오세요.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들은 일제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도 조심스러울 만큼 팽팽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비서 한 명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도로 공사 현장에서 방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다쳤고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거 언론 나가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 소장이 보고를 왜 이렇게 늦게 올린 겁니까? 일단 현장 책임자 문제부터 따져봐야. 서로 책임을 미루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강태호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고는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막을 수 있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비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친 작업자 치료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고 가족분께는 제가 직접 연락하도록 하세요. 언론 대응은 사실대로 과장 없이. 현장 안전 점검은 오늘 중으로 완료 보고 받겠습니다.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사이 강태호의 아들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32, 태호건설 전략기획실 상무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신규 사업 제안서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몇 장을 넘기던 그는 곧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시장 분석이 너무 단순해. 경쟁사 동향은 어딨어? 그 부분은 별도 첨부 자료로. 보고서는 한 번에 읽혀야 해. 다시 가져와. 아들 강민혁은 서류를 돌려받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뒤돌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그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해왔지 단 한 차례도 칭찬해 주시는 적이 없어. 민혁은 어려서부터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가도 좋은 성과를 올려도 아버지의 눈높이는 항상 그보다 한 발 위에 있었습니다. 텅 빈 회장실에 강태호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빛이 물러나고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손이 살짝 잡아당기는 듯 하다가 멈췄습니다. 결국 서랍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세빛종합사회복지관 사회공헌 행사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마포구 세빛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태호건설 임직원 40여 명이 단체 조끼를 입고 줄지어 서 있었고 복지관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호건설과 함께하는 겨울 김장 나눔 행사, 언론사 카메라 2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혁은 현장을 둘러보며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카메라 앵글 확인했습니까? 회장님 오시면 자연스럽게 담겨야 해요. 연출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상무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강민혁은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차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딱 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현장을 훑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연말 언론 보도, 기업 이미지, 사회 공헌 점수,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검은 차량이 복지관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강태호가 내렸습니다. 그는 평소의 정장 대신 짙은 남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앞으로 나서며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일하는 곳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강태호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봉사 현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배추와 무, 고춧가루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앞치마를 받아들고 어르신들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배추잎 사이에 양념을 넣는 손길이 굼뜨고 서툴렀습니다. 옆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너무 곱네. 우리 아들 내미보다 더 못하겠어.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태호도 뻣뻣하게 굳어있던 입가가 살짝 풀렸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할머니가 직접 강태호의 손을 잡아 양념 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일군 손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봉사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이었습니다. 복지관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마친 아이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5살쯤 된 남자아이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태호 앞으로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진짜 부자예요? 친구들이 아저씨 엄청 부자라고 하던데요? 진짜예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강태호는 그 자리에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나 맑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들 사이를 빠르게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어른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지.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리며 강태호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겁이 없는 아이라서요. 복지관 사회복지사 강지은이었습니다. 나이 34.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움직임이 빠르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손길이 익숙하고 능숙했습니다. 강태호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지은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임원 한 명이 옆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선생님 참 일을 야물게 잘하네요. 아이들이 줄곧 저 여선생만 졸졸 따라다니네요.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듯한, 그러나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다시 김치 양념통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혁은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복지관 여성에게 잠깐 멈췄던 것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봉사가 마무리될 즈음 복지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태호는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악수를 했습니다. 주름진 손들이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강태호는 그 손을 잠시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복지관 안쪽에서 강지은이 다시 나타나 어르신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미끄러운 바닥에 수건을 깔고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도록 조용히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빠짐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복지관 직원 강지은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복지관의 한 직원이 강태호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친구가 우리 복지관에서 가장 근무한 지 오래된 직원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저 친구 혼자 다 처리하죠. 강태호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도 모르게 그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갔습니다. 잠시 후 강민혁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슬슬 이동하시죠. 봉사활동 후 복지관장 및 직원분들과 간담회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지은은 안쪽에서 마지막 어르신을 자리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강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이끌려 강지은이라는 복지관 직원에게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봉사를 마친 간부급 임직원 몇몇이 복지관 대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아들 민혁이 미리 준비해준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봉사활동 때 입던 조끼는 벗고 말끔한 모습으로 대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대회의실은 아담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다과가 단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봉사를 마친 임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앉았고 복지관 직원들도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씻긴 듯 사라지고 실내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땀 흘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호건설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호는 자리에 앉아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혁이 옆 임원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간담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해요. 오후에 일정 있습니다. 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혁은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다음 일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관장의 인사가 끝나자 복지관 직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국화차 향기가 회의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강지은도 쟁반을 들고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차를 한 잔씩 건네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끝에서부터 차례로 돌다가 상석에 앉은 강태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따뜻한 차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 손을 뻗는 순간 강지은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느다란 금 팔찌가 손목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으로 쏠렸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강지은이 얼른 몸을 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손이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먼저 나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지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태호는 팔찌를 건네려다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팔찌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금 팔찌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찌에 달린 장식품에 가는 글씨로 새겨진 두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JH. 강태호의 숨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팔찌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각인을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JH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직접 주문을 넣었던 팔찌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JH, 서정아의 이니셜. 전처인 서정아의 생일에 태호가 직접 선물했던 그 팔찌가 지금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너클 놓고 있는 회장 태호에게 강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태호가 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정신을 차리듯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팔찌를 건네었습니다.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짧게 나왔습니다. 강지은은 팔찌를 받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쟁반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임직원들도 이미 시선을 거두고 차를 홀짝이며 관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달랐습니다. 표정은 이미 굳어버렸고 두 손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들키지 않게 더욱 힘을 꽉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앞에 고정한 채 관장의 말을 듣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두 글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JH, 정아, 서정아. 설마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팔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각인은, 그 모양은, 그 크기는 자신이 30년 전 세공사에게 직접 부탁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였습니다. 간담회가 마무리되며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회장 태호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일정도 있으시니 슬슬 이동하시죠. 오후 일정 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지은은 안쪽에서 다과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강태호가 낮게 말하며 관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태호는 관장 옆에 나란히 서서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아까 차 가져다 준 직원, 이름이 뭡니까?
관장이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강지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벌써 6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주 성실한 친구입니다. 강태호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강지은.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내색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강민혁과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강태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는 순간 그는 창밖으로 복지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지은. 그 이름이 가슴 안쪽 어딘가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 복지관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민혁은 태블릿을 펼쳐 오후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고 비서는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강태호는 민혁의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부터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였던 팔찌, 그 안쪽에 새겨진 두 글자 JH. 강민혁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후 2시에 건설 옆에 간담회 있습니다. 점심은 본사에서 드시겠습니까? 강태호는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강민혁이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평소와 달리 느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서는 룸미러로 조용히 회장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첫 번째, 강지은이라는 사람. 두 번째, 어머니 유품. 세 번째, 이니셜 JH.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자꾸 겹쳐졌습니다. 본사에 도착한 강태호는 점심도 거른 채 회장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내 사무실로 좀 들어와요. 비서가 들어오자 강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강지은이라는 직원. 조용히 인적사항 좀 알아봐요. 고향, 가족관계, 학력. 소문나지 않게. 비서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평소에 강태호가 직원 개인 신상을 알아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강태호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 팔찌의 형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 사이로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30년 전에 버린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서정아.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는 것조차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끝까지 불러본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과거는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넘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도 짧게 마치고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재의 한켠에 놓인 작은 조명만 켠 채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만이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강태호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 시절 그는 가난했습니다.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작은 고시원 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번 돈으로 라면을 사왔고 그가
밤새 계획서를 쓰는 동안 옆에서 졸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웃음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웃었고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시절의 강태호에게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길목에 지금 재혼한 아내 집안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서정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을 쫓아다니는 부잣집 여자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해서라도 자신에게만 온다면 모든 것을 준다는 지금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강태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감정으로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정아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 가난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도 이 거지 같은 방구석 나가서 제발 사람답게 살아. 우리 그만하자. 서정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강태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목에 있던 금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서재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서정아의 뒷모습이 30년 만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던 그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을 보면서도 자신이 불러 세우지 않았다는 것. 강태호는 소파에 앉아 계속 멍하니 옛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서정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팔찌가 나타났습니다. 강지은,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서정아가 그 팔찌를 딸에게 물려줬다는 뜻이었습니다. 끝내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창가에 섰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평생 냉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냉정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눈 밑에 그늘을 달고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강태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제 부탁한 것 진행되고 있어요? 네, 회장님. 오늘 중으로 기본 사항은 파악될 것 같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종이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강민혁이 결제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항상 단단하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뭔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서류 놓고 가. 강민혁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 번 더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강민혁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어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지관에 다녀온 뒤부터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민혁이 회장실을 나선 뒤로도 강태호는 한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봉투는 책상에 올려져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2건의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건 확인됐습니다.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다시 뻗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너 장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강지은, 1991년생, 서울 출신, 눈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부모, 아버지 미상, 어머니 서정아. 강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정아. 활자로 찍힌 그 이름 석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가 손에서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귀까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가 있어요. 한동안 아무도 들이지 말고. 네, 회장님. 딸깍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강태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려다 그냥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서정아의 딸.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정아라는 이름이 세상에 한 명뿐인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팔찌가 있었습니다. JH, 그 각인이 있는 팔찌는 세상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에는 서정아의 삶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서울 은평구 작은 빌라에 거처를 마련했고 딸 강지은을 홀로 키웠습니다. 생계를 위해 식당 일, 청소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딸의 학비만큼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부분을 2번 읽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서정아, 2년 전 지병인 췌장암으로 별세, 향년 61. 강태호는 그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61. 자신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함께였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나이였습니다. 췌장암, 말기가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그도 알았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한켠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빈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태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작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텅 빈 회장실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감싼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정아는 혼자였습니다.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알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참이 지난 뒤 강태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찬 유리에 이마를 가볍게 댔습니다. 바깥에는 늦가을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강지은의 나이가 34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정아와 헤어진 것이 34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아버지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정아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려다 참은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걸까요? 강태호는 그 물음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정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달리지 않는 사람, 붙잡아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날 팔찌를 손에서 내려놓으며 그냥 걸어나가던 사람.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아니면 이미 떠난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아서. 강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강태호는 복지관 관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장님, 낮에 실례를 무릅쓰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강지은 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직접 뵐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오전 강태호는 복지관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지은 씨 어머니가 저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강지은 씨가 제 혈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지은 씨에게 조심히 전달해 주십시오. 민감한 이야기라 제가 직접 전하는 게 도리일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너무 혼란스러워 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지은은 관장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관장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지은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이 직접 부탁하셨어. 정말 진지하게.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없고요. 이런 검사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강태호 회장님이 직접 나한테 연락을 하셨어. 태호건설 회장님이.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도 알잖아. 강지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관장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지은이 네가 진짜 강태호 회장의 혈육이라고 한다면 지은이 너를 위해서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말씀을 못하신 거라면 지은이 네가 확인을 해봐야지. 강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몹시 낮고 짧았습니다. 동일하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관장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강지은은 관장실을 나서는 내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손목 위에 새로 채워놓은 금 팔찌를 무심코 어루만졌습니다. 팔찌에 끊어졌던 부위를 수리를 맡겼다가 어제 돌려받은 그 팔찌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 성인이 되고 나서 평생 손목에서 떼어놓은 적 없던 그것. 강지은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야? 나 너무 혼란스러워. 유전자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강태호는 지인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닷새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닷새. 강태호에게 그 시간은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닷새였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버텼습니다. 회의를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지관 마당에서 아이를 안아올리던 모습, 차를 건네던 손, 팔찌가 바닥에 떨어지던 그 순간. 둘째 날부터는 식사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점심을 챙겨왔지만 몇 숟가락 뜨다 말았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아들 강민혁이 셋째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강태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입맛이 없구나. 신경 쓰지 마. 강민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그늘이 복지관에 다녀온 이후부터 생긴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가 끝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복지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지은도 편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를 위해 체열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서류를 정리할 때도 자꾸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2번이나 지은 씨 오늘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강지은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다는 걸 본인도 알았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버지가 누군지, 살아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엄마랑 둘이서도 충분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지은은 그 이후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어머니를 아프게 하는 일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으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결과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은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차라리 아무 관계가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이상한 우연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강태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오전 일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두지 않았습니다.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지만 강태호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안을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3평생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결과 수치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친자 확률 99.9%. 강태호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옆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지은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34년 동안 세상 어딘가에 존재했던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딸. 그는 결과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호는 강지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혀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강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강지은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들었습니다. 친자를 확인하는 숫자를 본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99.9%. 찻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강지은은 한동안 결과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수십 년간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강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많았지만 막상 그 앞에 앉으니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강태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다는 것 압니다. 혼자 키우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강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태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지은은 찻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잠깐 안으로 들어왔다가 문이 닫히며 사라졌습니다. 강태호는 혼자 남아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지은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정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강지은은 그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번 시작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셨던 어머니, 말 한마디 없이 다 안고 가신 어머니, 그 팔찌를 끝까지 손목에 차고 살다가 딸에게 물려주신 어머니, 그 의미가 이제야 너무 늦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강지은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이후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강지은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관장이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장은 지은에게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장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강태호에게 짧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이틀째 연락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강태호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가 어디 가십니까 물었지만 그는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강지은이 사는 곳은 서울 은평구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어머니 서정아가 오래 살던 곳이었고 강지은은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좁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태호의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빌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302호. 관장에게 미리 주소를 받아두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발이 멈췄습니다. 초인종에 손을 뻗었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평생 어떤 결정 앞에서도 망설인 적 없는 사람이 낡은 빌라 문 하나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지은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지은 씨, 저 강태호입니다. 잠깐만 문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잠시 기다리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억지로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들고 갔습니다. 죽 한 그릇과 반찬 두어 가지를 작은 가게에서 사들었습니다. 문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합니다. 그냥 두고 갈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찾아갔을 때 어제 두고 간 그릇이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채로였습니다. 강태호는 그 빈 그릇을 보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먹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새 음식을 문 앞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을 걸어 빌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나이 63세 매일 낡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얇은 바지 무릎으로 냉기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씨,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변명할 생각 없어요. 다 내 잘못입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어디선가 이웃집 TV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문만 열어줘요. 얼굴만 봐도 됩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버텼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버텨야 마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바로 안쪽에 서 있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숨소리에 가까운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강지은은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결국 그날도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강지은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손수 써서 맡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엄마가 없을 때 읽어. 강지은은 그 편지를 어머니가 떠난 날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면 정말로 끝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병중에 쓴 글씨라 힘이 없었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못다 한 말이 있어. 내 아버지 이야기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시절에 자기 길을 가야 했던 사람이었어. 엄마가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미워하면서 살지는 마. 미움은 결국 네가 지고 가는 짐이거든. 엄마는 그 사람 덕분에 너를 얻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어. 지은아, 엄마는 하나도 후회 없어. 너 하나면 충분했어. 사랑해. 강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미워하면서 살지 마. 미움은 결국 네가 지고 가는 짐이야.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5째 날 저녁 강태호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김없이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놓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지은이 문틈 사이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탁자, 벽에는 어머니 서정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눈이 그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서정아였습니다. 강태호가 기억하고 있었던 30년 전의 서정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기억 속 그녀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강지은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따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더 깊이 박혔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도 됩니다. 강태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곁에 있게만 해줘요. 강지은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강태호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매번 음식을 들고 왔고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짧게 안부를 묻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강지은은 조금씩 문을 더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틈만큼, 그 다음에는 거실까지, 그리고 어느 날은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강지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바라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던 일을 더 넓게 할 수 있어요. 예산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곁에서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강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함께한 동료들도 생각났습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편지도 떠올랐습니다. 미움은 결국 네가 지고 가는 짐이야. 강지은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강지은은 복지관 관장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관장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 거기 가서도 지은이답게 해. 강지은은 복지관 문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이 일이 자신을 붙잡아준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강태호가 사회공헌팀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강태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강지은 자리 옆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나와서 저랑 밖에서 얘기 좀 나눌까요? 두 사람은 복도 창가 쪽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태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강지은이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말을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존댓말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서요. 여기는 회사니까요. 아버지로서 막무가내로 다가가려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조직 생활하는데 공과 사는 분명히 할 겁니다. 강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직 아버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의 혈육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강태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강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 왔던 날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음이었습니다. 태호건설 본사 로비는 아침마다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출입증을 대고 들어서고 엘리베이터 앞에 줄이 늘어서고 여기저기서 인사소리가 오갔습니다. 강지은이 처음 그 로비에 들어선 날은 12월 초순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사원증을 목에 걸고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복지관에서 입던 편한 옷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복지관 첫 출근 때와 비슷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긴장이 됐습니다. 사회공헌팀은 본사 7층에 있었습니다. 팀원은 강지은을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팀장인 박성민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옆자리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지은은 느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깔린 것을. 복지관 출신이 갑자기 대기업 본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직접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궁금해했고 다들 조심했습니다. 강지은은 그 시선들을 못 본 척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팀장이 건네주는 자료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규모였습니다. 예산이 달랐고 담당 기관 수가 달랐고 협력사 범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본질은 같았습니다. 강지은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강태호는 그날 오전 일정을 소화하면서 몇 번이나 7층 쪽을 생각했습니다. 직접 내려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강지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박성민 과장에게만 짧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티나지 않게. 강태호는 그것으로 멈췄습니다. 강민혁이 강지은의 입사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전략기획실 임원이 지나가는 말처럼 건넸습니다. 사회공헌팀에 새 직원 들어왔더군요. 복지관 출신이라는데 회장님이 직접 추천하셨다고 하던데요. 강민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강지은이라는 직원입니다. 세빛복지관에서 왔다고. 강민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복지관에 다녀온 뒤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강지은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원이 나가고 나서 강민혁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좋아하는 직원을 데려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저 아래에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것이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강민혁은 측근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지은이라는 직원, 조용히 좀 알아봐요. 가족관계 포함해서.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어머니 서정아. 강민혁은 아버지의 전처의 이름을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서정아의 이름이 적힌 그 줄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의 전처. 그러면 강지은은. 강민혁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등받이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복 누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첫 번째 여자의 딸. 아버지 몰래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34이 되어 지금 이 건물 7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충격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지은을 이 회사로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사회공헌팀 직원이라면 굳이 회장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친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은 뻔했습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를 위해 키워졌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배웠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갔을 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성과를 올렸을 때도 아버지의 눈높이는 늘 한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언젠가는 이 회사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자리를 노리는 거야.
중얼거린 말이 창유리에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양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취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아버지에게 달려간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험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쓰기는 원래 100점이 기본이야. 잘했다는 말은 기본 이상을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본. 평생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기본이었습니다. 충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대견해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강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본 그 눈빛을 강민혁은 기억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래도 회사만큼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생각을 굴렸습니다. 강지은을 몰아낼 방법, 아버지의 눈에 그녀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방법, 회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 방법. 생각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사회공헌팀이었습니다. 기부금, 회계. 그는 측근 임원 한 명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회계 처리에 밝고 오랫동안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민혁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는 증거가 남았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주잔을 서랍 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강민혁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릴지 그 순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모습을 삼켰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강민혁이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는 퇴근 시간이 지난 뒤 지하 주차장에서 측근 임원 이재묵 부장을 만났습니다. 이재묵은 태오건설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와 자금 흐름에 밝았고 강민혁이 전략기획실 상무로 있는 동안 줄곧 그의 아래에서 일해왔습니다. 강민혁의 말이라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혁은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회공헌 기금 계좌 중에 외부 협력 명목으로 운용되는 소계좌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를 강지은 명의로 연결되는 경로로 옮겨요. 티나지 않게 중간에 한 단계 더 거쳐서. 이재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무님,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재묵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작은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회공헌 기금 중 450만 원이 외부 협력업체 명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유령업체 계좌를 거쳐 강지은의 지인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지은이 복지관에 다닐 때 가끔 개인 후원을 부탁했던 지인이었습니다. 이재묵은 그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강지은이 기금을 빼돌려 지인에게 건넨 것처럼 보이도록 장부를 꾸몄습니다. 증빙 서류도 만들었습니다. 강지은이 직접 결제 요청을 올린 것처럼 꾸민 문서였습니다. 강지은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가 며칠 전 팀 내부 업무 시스템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재묵은 그 양식을 본떠 새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흔적도 강지은의 사본으로 처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짜인 덫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태호건설 내부 감사팀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회공헌 기금 회계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해당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도 안 되어 이상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외부로 빠진 자금과 수취 계좌, 그리고 결제 문서에 찍힌 이름, 강지은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임원회의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민혁은 보고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놀란 척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당사자를 불러서 소명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강지은은 그날 오후 감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앞에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결제 문서 강지은 씨가 올린 거 맞습니까? 강지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양식도 자신이 쓰는 것이었고 사본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 올린 적 없습니다. 이 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람 아는 분입니까? 계좌 명의를 확인하는 순간 강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감사팀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강지은 씨 명의로 된 서류와 연결된 계좌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업무에서 빠져 있어 주십시오. 강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태호건설 사회공헌 기금 횡령 의혹, 입사 2달 만에 내부 직원 연루. 기사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안에서는 이미 이름이 돌았습니다. 강지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데려온 복지관 출신 직원, 2달도 안 되어 기금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 강지은이 출근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인사를 하긴 했지만 눈을 피했습니다. 지나치는 복도에서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은은 고개를 들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강지은은 자리를 정리하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나서는데 복도에서 강민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임원 2명과 함께 걷다가 강지은을 보자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겠습니다. 일단 조사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지은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당황스럽다거나 미안하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강지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은은 강태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그에게 가져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관계가 그만큼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태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팀 보고를 받은 날 저녁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강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증빙 서류와 계좌 내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평생 숫자로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줄, 회계 내역 한 줄에서 거짓을 걸러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고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흔적이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 없이 나쁜 일을 저지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입사한 지 2달도 안 된 사람이 회사 내부 자금 구조를 꿰뚫고 이런 경로로 돈을 빼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외부 회계 감사법인에 연락해요. 이번 사회공헌 기금건 내부 감사 결과와 별개로 외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어요. 조용히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결제 문서에 찍힌 강지은의 사번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낮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는 열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열흘 동안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회의를 하고 결제를 하고 임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강민혁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강태호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을까? 외부 감사팀은 꼼꼼했습니다. 자금 이동 경로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유령업체 계좌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업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강지은이 입사한 시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저녁 외부 감사팀 대표가 강태호에게 직접 보고를 올렸습니다. 자금 이동 최초 지시 흔적이 이재묵 부장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부장이 직접 움직이기 전에 누군가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건물 내 CCTV 확인 결과입니다. 강태호는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CCTV에 누가 나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혁 상무님입니다. 회장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감사팀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강태호가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감사팀 대표가 오랫동안 잊지 못할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라앉아 있는 눈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료 봉인하고 기다려요. 감사팀 대표가 나가고 나서 강태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밤하늘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창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피해온 것들이 결국 모두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한 뒤에도 강태호는 사흘을 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강민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강민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단정한 머리, 태호건설 전략기획실 상무.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간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핏줄이었습니다. 강민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강태호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강민혁의 눈이 봉투를 향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펴봐. 강민혁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강민혁이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어. 강민혁이 굳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경찰 앞에서 해. 강민혁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무서웠습니다. 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강태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회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아버지였어. 그건 나도 알아. 늘 기준만 높였고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아꼈지. 그게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을 심었다면 그것도 내 잘못이야. 강민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강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 있어. 기자회견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열렸습니다. 태호건설 본사 1층 대강당이었습니다.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공식 기자회견 공지에 언론사들이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섰고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강지은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에게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달라는 짧은 부탁이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지은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은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목에 금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팔찌 하나가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끝까지 손목에 차고 살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원망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강지은 씨, 이제 들어오실 차례입니다. 강태호가 연단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니 준비한 말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태호가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지은이 걸어 나왔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강지은은 연단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강태호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지만 강태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4년 전 제가 헤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낳고 혼자 키운 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잘못은 전적으로 제 것입니다. 강당 안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불거진 사회공헌 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작이었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 자금 이동의 배후가 확인되었습니다. 강태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배우는 제 아들 강민혁 상무입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태호는 손을 들어 잠시 정리했습니다. 강지은 씨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 순간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이미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강지은은 그 모든 상황을 연단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 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63세 노인이 수백 명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등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꼿꼿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당 밖에서 강민혁이 수갑을 차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강민혁은 경찰 옆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앞을 강태호가 지나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습니다. 강민혁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강태호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직 사임 의사를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이사진은 만류했습니다. 회사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강태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보다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세빛 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와 강지은이었습니다. 회장 시절의 날카로움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 한 분이 마당으로 나오다가 강태호를 알아보고 반겼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어요? 네, 자주 올 겁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호는 복지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며 살 것이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직접 발로 뛰고 서정아가 혼자 감당했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서 덜어주는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남은 인생을 쓰기로 결심한 방식이었습니다. 옆에 선 강지은이 앞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추우시겠다.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강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처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짧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34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오래전 버린 것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호의 눈가에 무언가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차가운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서정아. 그 이름을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지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긴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